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가 상당히 시장이 좋을 거다. 이번 반도체의 끝은 내년에 봐셔야 돼요. 전량 다 날리는 거라.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자, 지금 그럼 이 상황에서 좀 지나서 하반기는 좀 시장이 어떻게 될까? 지금보다 더 좋아질까요? 네. 자, 그러면 모든 주식은 네. 미분값이라고 제가 여러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상황보다 악화되는지 아무리 안 좋았더라도 자, 이게 이제는 바닥을 쳤어. 바닥이라면. 네. 그러면 안 좋았던 게 적자가 마이너스 800억이었다가 마이너스 600억, 마이너스 400억만 돼도 주가는 올라간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 변화율을 봐야 되는데, 자, 지금 하반기가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최근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와요. ISM 제조 PMI 또 안 좋게 나왔죠. 2달 연속. 안 좋게 나오고, GDP 1분기도 하향 조정하더니 2분기도 2% 이상 나올 거다 했다가 1.8 뭐 이렇게 툭 떨어집니다. 네. 어디 지금 은행에서는 아니야 2분기 1.3까지 떨어질 거야 이러고 있어요. 경기가 둔화가 되는 모습이 나오면 드디어 CPI가 좀 더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떨어질 수가 있고, 그죠? 그러면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이제 마련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에이, 올해 금리 인하 못 하는 거 아니야? 이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9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70% 이상 높아졌어요. 그러면 그동안 이제 고금리 상황에서 고통받던 그게 이제 끝나가는 거예요. 끝나가면서 올해 9월부터 세 차례, 우리가 기대했던 세 차례 이제 금리 인하가 될 수가 있고, 자, 또 하나 이제 하반기 좋아질 수 있어야 대한 부분인데, 그동안에는 미국만 돈을 썼잖아요. 유럽 돈 없어요. 그리고 중국, 아니 중국은 리오프닝 뭐 이런 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중국 부동산 망가지는 거 아니야? 했다가 중국이 작년 가을부터 턴어라운드 조짐이 보이더니 올해 중국 정부가 아주 강하게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의 부동산이 돌고 있어요. 중국의 부동산이 돌고 중국의 주가가 지금 돌고 있는데, 중국 상해 지수가 3개월 연속 양봉이 났다가 지난달에 막 소폭 살짝 마이너스 났고요. 홍콩 ELS 난리였잖아요. 들었어요. 네, 홍콩 지수 지금 5개월 연속 양봉 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국 경기에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글로벌하게 G1, G2, 그 다음에 유럽인데, 유럽도 최근에 금리 인하, 그죠? 네, 유럽도 이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이 물가가 아니라 이 경기를 살리기 위한 그런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는 어쨌든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미국은 바이든 정부에서는 절대 쿨다운을 안 시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G1, G2, G3가 다 경기 부양에 들어가네? 네, 그런 국면이라서 금리는 좀 떨어질 거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가 상당히 시장이 좋을 거다. 야, 그럼 시장이 좋아질 때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 게 모두가 오르는 거 아니잖아요. 네, 절대 모두가 오르진 않죠. 하반기, 내년 상반기 좋아지면 어떤 주식 우리가 사야 되는 건가요? 유망 섹터 어느 쪽일까요? 이번에는 지금 상반기 때는 뭐 AI, 반도체 뭐 이런 쪽이었는데,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 고금리 상황에서 돈을 누가 쓰고 있냐, 그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미국 정부가 쓰고 있었고, 그리고 미국 개인들 입장에서는 킹달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관광객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우리가 미국에서 화장품도 잘 팔리고 자동차도 잘 팔리는 이유가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킹달러다 보니까 너무나 제품들이 싼 거예요. 그러면서 소비가 미국에 좀 치중되어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또 그거하고 또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가 우리나라 방산이 있었잖아요. 방산. 뜨거웠죠, 상반기. 그래서 그동안에 돈 쓰지 마 하고 금리를 올려놨는데, 그래도 돈을 쓴 곳이 미국 정부, 미국 소비. 또 하나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보니까 야, 이거 뭐 고물가가 문제야. 일단은 우리의 뭐 체코, 폴란드 등등 해가지고 국방 이걸 강화시켜야 되니까 안보. 거기서 엄청난 돈을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날아갔던 거잖아요. 그래서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누가 돈을 쓸까? 지금 다 쓴다면서요? 네. 누가 돈을 쓸까에 우리가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국 정부는 대출금리 낮추고 해서 지금 경기를 부양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런 점만 보더라도 중국 소비재, 최근에 화장품이 이렇게 들썩들썩
하고 있는데 이 모멘텀이 내년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보면 최근에 그 뭐 퇴직연금 계좌라든지 IS 계좌 많이들 이제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뭐 IRP 계좌에 대한 어떤 ETF를 사는 게 좋은지 뭐 이런 것도 자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제가 이 5월에서 10월까지는 여전히 울퉁불퉁한 장이거든요. 11월에서 내년 상반기에 이제 노리고 있는 그런 섹터가 이 화장품 ETF도 있지만 올해 지금 엔터테인먼트 별로 안 좋잖아요. 안 좋았죠. 네, 뭐 이슈도 많았고. 이슈도 많았고 방탄소년단 그 하이브 민희진 대표랑 그런 이슈도 있었고 그죠? 그래서 엔터 주식이 올해 이상하게 안 좋아요. JYP 지금 60% 빠졌어요. 아니 작년에 그렇게 잘 나가더니 올해 JYP 뭐 이슈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에 1분기 실적 보니까 실적도 안 좋아요. 쇼크 났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고금리 상황에서 실적 장세다 보니까 실적 안 나오면 박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가 야 이제는 인도의 아이돌, 뭐 중국의 아이돌이 세계에 부상되면서 우리의 K-팝 스타들의 위상이 지금 떨어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실적은 왜 안 좋았을까?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일시적인 안 좋은 건지 내년에는 회복할 건지. 그러면 자 4월 달에 뭐가 있었죠? 총선. 네네. 총선 전에 대규모 집회 안 돼요. 네. 예. 우리 축구 대회도 못했어요. 네. 예, 선거 때문에. 네. 사람들 모여 있는 데서 예, 그게 약간의 선거 활동이나 이런 게 될까봐. 그러다 보니까 1Q 실적이 엔터테인먼트 박살. 당연한 거였죠. 어떻게 보면. 제가 사우나 가도 사우나에 그 계시는 아저씨가 항상 뭐 트로트나 뭐 이런 거 보고 계셨는데 선거철만 되면 종편 보고 계시다. 네, 그런 영향이 있고. 자, 그리고 또 7월 뭐가 있죠? 7월 뭐가 있죠? 아니, 좀 세상에 좀 관심을 좀 가지세요. 파리 올림픽. 전 남의 경기를 잘 안 보거든요. 아유, 그 올림픽은 네. 그 100m, 수영, 얼마나 그 순수 스포츠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전 제가 직접 하는 걸 좋아해서. 유도인들은 또 유도. 맞아. 보고, 많죠. 그죠? 네, 복싱 하시는 분들은 네. 복싱 보고. 그래서 이 스포츠 이벤트가 엔터테인먼트랑 비교해보면 엔터테인먼트한테는 엄청나게 큰 악재인 거예요. 그렇죠. 워낙 규모가 크니까. 그러니까요. 4년에 한 번 열리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영화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 해리포터 이런 거 대작 나온다면 그거 피해서 하잖아요. 피해서 하잖아요. 네. 그게 똑같아요. 근데 4월에 총선이 있었죠. 7월에 저거 있죠. 올림픽. 그 다음에 사실 최근에 뭐 챔피언스 리그 그거야 뭐 늘 해마다 하는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 아무튼 올림픽하고 그 짝수에 왜 제가 실적이 안 좋나. 네. 거기에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또 11월엔 대선이 있을 거고. 네. 거기다가 11월에 대선. 그리고 올해가 슈퍼 선거의 해라고 했잖아요. 전 세계. 네, 얼마 전에 인도, 얼마 전에 또 대만, 네, 이런 식으로 그런 빅 이벤트들이 그 나라의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이벤트죠. 이것 때문에 엔터테인먼트가 올해는 실적이 2Q까지는 안 좋은데 어떻게 보면 올 4분기부터 내년에는 굉장히 턴어라운드 되겠구나.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주가 보면 홀수가 좋아요. 예. 짝수에는 이 올림픽하고 미국 대선하고 또 월드컵, 예, 월드컵도 2년마다 이렇게 올림픽하고 엇갈려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올림픽이 끝날 때쯤 사야 되나? 그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ETF를 아니면 미국 대선 아예 그냥 11월 초부에 사가지고 내년 5월까지 그 할로윈 전략으로 쓸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하반기 내년에 먹을 거는 있다. 엔터 쪽이랑 아까 화장품은 해당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화장품이 보면요 2달 바짝 올랐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뭐 아모레 화장품을 예를 들어서 아모레 화장품을 월봉으로 10년을 한번 보시면 돼요. 10년 딱 보시면 그러면 10년 전 2014년, 15년, 16년까지 화장품주도 올라갈 때 무섭게 올라갑니다. 네, 무섭게 올라가면서 제가 예전에 KTB 자산에서 운용을 할 때 저희 CIO 분이 증권사에서 고유매매 지존이었거든요. 엄청 매매를 잘 하시는 분인데 그분 말씀이 첫 양봉에 팔지 마라. 근데 그 첫 양봉에서 특히나 월봉이에요. 네, 주식은 전무님 너무
내가 이거 요만큼 먹고 팔았어요. 이거 많거든요. 많죠. 네, 요만큼 먹고 팔았어요. 하고 떨어질 때, 첫 떨어질 때 여기서부터 사면서 또 질질질 물려가고 그런 게 많은데 주식은 월봉 보면서 매매하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뭔가 턴어라운드 하면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였죠. 네. 반도체도 작년 초부터 해가지고 올라올 때 월봉을 보면서 월봉이 3개월 연속 양봉이 나면 많이 올라요. 바닥 대비 거의 뭐 한 70% 올랐는데 여기서도 사도 됩니까 하는데 결국은 그 어떤 이익 모멘텀이 시작이 되면 추세적으로 가는 그런 경향 때문에 좀 길게 보시는 게 맞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지금 14, 15, 16년도에 화장품 모멘텀은 야 그때 이렇게 많이 올랐었나? 그때 10배 난 주식들 많았습니다. 화장품 중에. 뭐 이거 마스크팩 회사 뭐 또 있었고요. 많았는데 자 그때는 어떤 모멘텀이었기에 저만큼 갔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모멘텀인지 이걸 보면 되는데 그때는 중국 모멘텀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중국 소비자들이 와 동물 마스크팩 막 하고 이러면 주가 10배 가고 했었었는데 하유미 씨가 그때 막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하유미 씨가 했던 뭐 제닉 이런 것도 있었지만 자 그러면 그때는 중국 모멘텀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지금 미국으로 굉장히 잘 팔리고 있어요. 그리고 특이한 게 우리나라 제품 중에 저는 일본 가서 제대로 된 게 뭐가 있나. 삼성 핸드폰부터 현대 자동차까지 일본 가서는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일본 시장의 화장품 수입 국가 1등 프랑스 아니에요. 한국이 1등이에요. 그 어메이징한 지금 실적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환율로 보면 일본이 더 절하됐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 화장품이 일본 엔화 대비해서 훨씬 환율이 높아서 싸게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화장품 모멘텀은 미국, 일본 거기다가 중국의 요커들이 한국을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런 것들이 삼박자가 맞아지기 때문에 이번에 화장품 같은 경우는 2015, 16년도에 월봉 보시면서 어쨌든 10월 달까지는 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번에도 그 석유 탐사 이런 거 나오니까 뭐 화장품 주식이 또 확 밀리잖아요. 수급 때문에 밀리는 거겠죠? 네, 수급 때문에 밀리는 건데 저희가 아무튼 10월 달까지는 좀 울퉁불퉁한 장에 화장품을 약간 이렇게 바이 앤 딥스 전략이라고 눌림목일 때마다 좀 이렇게 채워가는 전략 그거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유럽 남미? 실적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주셔서 식료품 쪽에서 삼양식품 얼마 전에 차트 봤다가 무슨 성장죽처럼 올라가고 있던데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삼양식품이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거죠? 식품주의 한미반도체죠. 그러면 이게 아까 제가 시장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미국 킹달러 시대에 미국에서 잘 팔리는 제품 만드는 회사. 여기에 하나 더 키워드가 뭐냐면 잘 팔리는데 너도 나도 다 만들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쇼티지가 나야 되는데 공급이 제한적인 거. 나밖에 만들 수 없는 거. 그게 뭐 GPU는 엔비디아밖에 못 만들었고 그렇죠. HBM은 하이닉스밖에 못 만들었고 라면이 불닭볶음면이 팔렸는데 난리 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삼양식품도 월봉 차트로 한 10년을 보면 이번에 아니 어떻게 저렇게 농심을 제끼고 시가총액이 농심의 2배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하게 한때는 또 비교할 수 없는 격차였는데. 비교할 수 없어요. 참 세상에 영원한 1등은 진짜 없다라는 게 예를 들면 AI에서도 올린 구글이 짱이었는데 구글은 어느 순간 약간 뭔가 옛날 사람이 된 거예요. 옛날 사람 됐고 그죠? 그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25년도에 닷컴 버블 때 그때는 야후였어요. 야후가 뭐 제리양 야후 1등이었는데 뭐 그렇고 우리나라는 다음이었다가 네이버로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요 10년을 보면서 투자하라 워런 버핏이 말씀을 하셨지만 미국 기업 10년하고 우리나라 기업하고 또 다르고요 이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잖아요. 제품 수명 주기 그런 거 봤을 때도 항상 말씀하셨듯이 영원한 1등은 없다. 늘 그거 명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삼양식품으로 와보면 이번에 삼양식품은 미국 모멘텀이거든요. 그리고 수출하고 내수하고 비율도 삼양식품의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70% 넘어요. 농심은 아직까지 수출이 많이 늘긴 했는데 60% 정도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불닭볶음면에 대한 인기가 장난 아닌 부분이고 불닭볶음면 인기랑 약간 유튜브랑 좀 합쳐진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막 그렇죠. 외국인들 막 먹고 그것도 뭐 쇼츠 만들고 유튜브만 영상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참 좋은 거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떤 제품이 히트러질 때
재밌어야 돼요. 그죠? 근데 불닭볶음면 재밌잖아요. 막 맥과 표현하고. 재밌고 또 하나가 중독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매운 거에 대한 중독성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농심이 그동안에 한 20년, 30년 왕자에 농심 신라면도 매울 신자제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불닭볶음면 빵 나오면서 실적 모멘텀, 수출 모멘텀, 공장을 지으면 무조건 팔려요. 지금 내년까지 하이닉스가 HBM 만드는 거 전부 다 매진인 것처럼 불닭볶음면도 만들면 다 팔리고 지금 밀양에다가 2공장 짓고 있고 그런 모멘텀 때문에 지금 올라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서 그동안에 잘 팔리는 제품이 뭐였나 그리고 어떤 게 쇼티지인가 대체 불가한가 저 제품은 금방 카피 제품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쟤밖에 못하는 건가 그런 걸 체크를 해보면 지금 미국 시장을 좀 눈여겨봐야 되겠네요. 자, 지금 반도체 얘기 나와서 삼성전자 안 여쭤볼 수 없는데 노조 첫 파업에 투자심이 위축되고 주요 글로벌 IBS 인공지능 추천주 명단에서 빠지고 HM 반열과 전력 소비 문제 엔비디아 납품 테스트에서 삼성전자 탈락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 굉장히 약세 보였는데 어젠가 뭐 오늘인가 젠슨항이 이제 탈락한 거 아니다. 계속 긍정적 검토하고 있다. 어쨌든 이런 메시지를 남기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뭐 쓰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삼성전자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고 현재 매수해도 괜찮은 가격인가요? 뭐 대장주니까 여쭤볼 수 있겠죠. 항상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저는 과거 사례를 보잖아요. 과거 사례도 너무 먼 사례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례부터 우리가 찾아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젠슨황께서 그렇게 했는데 바로 얼마 전에 3월에 젠슨 어프루브드 그 삼성전자의 HBM3E 그 실리콘밸리가 어디 가서 거기다가 딱 젠슨 어프루브드 그거 보고 주가가 3월 달에도 빵 떴어요. 근데 고점이 언제 나왔냐면 4월 실적 발표할 때 86,000원, 85,600원 고점 나왔었죠. 그런데 실적 잘 나오지 않았었나요?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젠슨 어프루브드 했다고 해서 뭐 양산 시작한 거 아니었잖아요. 납품된 거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못 올라가요. 중요한 거는 결국은 실적이에요. 그래서 4월 달에 발표했던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가?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서프라이즈 나왔잖아요. 5조 8천억인가 5조 6천억인가 5조 5천억 넘으면 서프라이즈입니다 했는데 6조 6천억. 그러니까요. 호실적 나왔는데. 예, 호실적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어떻게 이번에도 똑같네. 이번에도 주가가 또 막 7만 2, 3천 원까지 빠졌는데 젠슨왕이 또 아니요. 기자가 질문한 거잖아요. 그 로이터에서 한또 뭐 그 페일 됐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다고. 그리고 반등했죠. 아니다고. 그 얘기 때문에 반등을 했는데 자, 이 반등에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끌고 가야 되느냐는 7월에 나오는 실적이에요. 자, 7월에 항상 삼성전자가 7월 초에 잠정 실적을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이 잠정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4월 달에 그 실적이 서프라이즈 할 거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측 가능하면 좋잖아요. 예측을 할 수가 있는가 보면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한 달 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합니다. 이번에도 똑같아요. 6월 25, 6일 정도에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해요. 그럼 마이크론 실적을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마이크론은 왜 실적을 빨리 발표하지? 마이크론은 회계 분기가 달라요. 우리는 1, 2, 3이면 마이크론은 11, 12, 1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실적 발표를 한 달 빨리 발표하는데 그걸 참고하면 되고. 자, 그러면 마이크론은 그러면 HBM 뭐 지금 3나 4에서 막 떼도 벌고 있나요? 아니에요. 3월 달부터 우리도 납품 시작한댔는데 수율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결국은 삼성전자의 실적 서프라이즈, 마이크론의 실적 서프라이즈는 HBM을 제외한 기존의 범용 반도체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범용 반도체가 이미 1분기부터 턴어라운드 했어요. 낸드라든지 기존의 D램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번에도 우리가 그 반도체의 스팟 가격하고 고정거래 가격을 다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10일 단위로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 보여주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번에도 서프라이즈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서프라이즈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3월에서 4월 달에 일어났던 일이 똑같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 실적 나올 때 이번에도 4월 달에 팔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7월 달에도 실적 나왔을 때 팔아야 되느냐? 그거 중요하잖아요.
전자 가지고 계시죠? 맞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선주. 그러면 이제 내가 좀 트레이딩을 잘 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7월 달에 실적 발표할 때 또 일부 팔아도 된다라고 봐요. 근데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이번 그 반도체 사이클에 끝까지 들고 갈 주식 50%는 추세로 가져가고 나머지 50 또는 30으로 트레이딩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다 파시는 마시고, 왜냐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7월 달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자 8, 9, 10월인데 9월, 10월은 2020년 코로나 그 급등장에서도 9월, 10월은 시장이 빠졌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작년 장이 좋았는데 8, 9, 10 시장이 빠졌어요. 10월 달에 이스라엘 하마스 있었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5% 찍으면서 작년 10월 달에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9, 10월은 원래부터 계절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전자 뭐 한 30%, 50% 정도 약간 트레이딩 개념으로 일시하셨다가 뭐 10월 달에 다시 사는 전략, 뭐 그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이번 반도체의 끝은 결국은 실적이 왕창 나오는 내년에 파셔야 돼요. 전량 다 날리는 거다.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내년에 실적이 왕창 나는 게 내년 2Q, 3Q일 때인 겁니다. 네, 그 큰 그림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노태우 삼성전자 모바일 경영 사업부장들 사장급 임원들도 자사주 매입에 나섰잖아요. 기사도 많이 나왔던데, 보통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은 매수 신호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번에는 그렇게 보시나요?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노태우 사장님인가 다른 분인가 그분 한 3억 정도 사신 것 같던데. 맞습니다. 네. 3억 얼마 사셨더라고요.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원칙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네. 대응 전략에 대한 원칙. 우리가 주식은 예측보다 대응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뭐 예측보다 대응인데 어떤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거 몰라요. 그 모르면서 뭐 예측보다 대응입니다, 이런 얘기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자, 대주주의 매매에 관해서는 우리가 정말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 한미반도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PBR 10배 넘어가면 조심하잖아요. 네. 예, 그런데 계속 곽동신 부회장이 사는 거예요. 한미반도체. 계속 샀었잖아요. 이번에도 좀 주가 밀리니까 또 사더라고요. 그러면 지나고 보니까, 그 곽동신 부회장이 HPSP 팔고 이거 산다고 했을 때 따라 샀어야 되네.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2차전지 주식에도 뭐 대주주가 어떻게 팔았대요. 그죠? 그러니까. 예. 2000년지 작년에 뭐 대주주들이 막 팔았었죠. 그리고 카카오 엔터인가 뭔가 상장하자마자 팔았죠. 사장인가 그때 상장하자마자 또 팔았잖아요. 하나같이 다 빠졌네요. 예. 그래서 대주주가 매도를 하거나 대주주가 매수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제일 잘하는 사람이니까. 자동차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작년에는 저한테 자동차 질문 되게 많이 하셨어요. 예, 자동차 주가 빠져 있을 때 거기도 회장님이 주식 엄청 사지 않았나요? 주식 사셨어요. 네. 바닥일 때 사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크게 주식을 하면서 주가가 안 좋을 때는 기업을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자동차에 대한 답변이, 정몽구 회장님일 때 정의선 회장님으로 넘어오고 나서 현대차가 좀 세련돼진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대응도 빨랐어요. EGMP라고 해가지고 전기차 플랫폼도 빨리 맞아요. 대응을 했고, 그 다음에 그래도 자동차 미래가 없잖아. 네. 근데 미래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로봇 회사,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UAM, 도시형 모빌리티, UAM, 여러 가지 보면서 정의선 회장님의 그 경영이 과거 약간 레벨업 된 것 같은데요. 그런 모습이 지금의 현대기아차의 실적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대주주가 어떻게 매매하는지는 정말 중요하고요. 가장 최악의 케이스가 2019년, 18년 언저리였었는데, 바이오 기업들, 최근에도 뭐 안 좋다 해가지고 HLB 같은 거 확 빠졌었잖아요. 근데 예전에 지금 헬릭스미스라고 있었죠. 바이로메드. 네, 그 기업만 하더라도 임상 3상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안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때 공동대표였거든요. 공동대표였던 친인척간이죠. 공동대표였는데 한 분이 사임을 해요. 사임을 해서 저는 좀 의심을 하죠. 주식 팔려고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처음에는 회사가 주식 안 판다, 아니다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공시가 나온 거예요.
주식 팔았더라고요. 주식 팔았는데 왜 팔았냐라고 알아보면 뭐 이런저런 막 얘기를 해요. 이런저런 얘기. 근데 이 회사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그 경영진, 대주주 경영진이잖아요. 그게 뭐 이런저런 이유로 팔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더 오를 것 같으면 안 팔죠. 지금 주식 그때 뭐 이 돈으로 뭐 콜센터를 어쩌고 해서 제가 아니 이 신약이 되면 뭐 몇십 조의 가치가 있는데 콜센터를 해? 그거 이상하잖아요. 지금 주식 마이너스 90몇 프로가 있어요. 그때 그 헬릭 스미스를 믿고 투자한 분들은 완전히 진짜 거지됐어요. 근데 우리가 그 대응 전략, 대주주가 팔아? 그랬을 때 내 물량의 3분의 1이다 절반을 줄인다. 이런 원칙이 있고 주가가 많이 밀려있는 기업 중에 우량주주 중에 대주주가 사? 그러면 한번 밸류에이션 보고 사보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삼성전자의 경영진의 매수는 네. 저는 어떻게든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할 건가 그냥 긍정적인 신호로 저는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